한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은 날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희망도.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30년 전 나를 거리로 내몰았던 그 남자 이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바람이 날카롭게 불었다. 한겨울,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이고 좁은 골목길의 얼음장 밑바닥이 미끄러워졌다. 산비탈 위로 다닥다닥 붙은 작은 집들. 사람들은 모두 창문을 닫고 숨죽였다. 그러나 그 조용한 마을에 오늘은 유난히 큰 소음이 울려 퍼졌다. 쾅, 쾅, 쾅. 나와. 이거 빨리 철거해야 해. 굵은 쇠망치가 대문을 내리쳤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흔들렸고 녹슨 경첩이 힘없이 비명을 질렀다.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온몸을 웅크리고 문 앞에서 막아서고 있었다. 오래된 손바지 위로 덧댄 누더기가 바람에 흔들렸고 작은 몸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가늘게 떨렸다. 어이구, 아주 쇼를 하시네.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칠게 웃으며 성큼성큼 다가오는 남자. 강만식. 이곳을 정리하고 새 아파트를 올릴 부동산 업자였다. 그는 가죽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집 이제 끝났어. 벌써 계약 다 끝났고 철거 허가도 나왔고 전부 합법적이야. 그러니까. 그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비켜.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은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제발요, 여기는 제 전부입니다. 몇 달만이라도 아니,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강만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늙은 것들이야 죽든 말든 지금 나가. 그 순간 어린아이가 뛰쳐나왔다. 허름한 점퍼에 목도리를 칭칭 감은 작은 몸집. 소년이었다. 그는 재빨리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외쳤다. 우리 집이에요. 왜 부숴요? 여기 우리 집인데. 강만식은 피식 웃었다. 야, 꼬맹아. 여기가 내 집? 지금부터는 아니야.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소녀는 격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가가 붉어지고 손이 움켜쥐어졌다. 안 돼요. 여기 우리 집이라고요. 아, 시끄러워. 강만식은 짜증스럽다는 듯 소년의 어깨를 툭 밀쳤다. 작은 몸이 뒤로 밀려나자 철거반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어이, 애울겠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웃겨. 땅이 자기 거라도 되는 줄 알아. 할머니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러나 그 순간 강만식이 손을 휙 들어 올렸다. 그의 신호에 따라 철거반 직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집을 향해 걸어갔다. 거대한 포클레인이 포효하며 팔을 뻗었다. 안 돼. 소년이 달려들었지만 강만식은 그의 멱살을 단숨에 움켜잡았다. 목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다. 애새끼가 어디서 설치고 있어? 강만식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그의 눈은 싸늘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먼지를 치우는 기계처럼. 소녀는 손발을 버둥거리며 버텼다. 그러나 강만식은 힘을 풀지 않았다. 좋은 말할 때 나가. 그리고 그 순간 쾅! 지붕이 무너졌다. 콰르르르릉. 벽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천장이 내려앉았다. 살던 방이, 앉아서 밥을 먹던 작은 식탁이,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소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눈밭 속에서 무릎을 꿇은 할머니가 흐느꼈다. 이건 아니야. 강만식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며 그는 코웃음을 쳤다. 다음엔 미리 나와. 곱게 갈 데 있을 때. 그는 손을 털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 순간 소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어둡고 깊고 차가웠다. 입술을 깨물고 그는 잔해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눈앞에서 산산조각 난 집, 온몸에 새겨진 한 문장. 힘이 없으면 모든 걸 빼앗긴다. 소녀는 주먹을 꼭 쥐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칼바람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억할 거야. 내가 한 짓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겨울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년의 작은 그림자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좁고 낡은 단칸방 문이 덜컥 열리며 소년이 활짝 웃으며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몸을 일으켰다. 오냐, 우리 강준이 왔구나.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년은 비닐봉지를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빵이랑 우유 사왔어요. 주인 아저씨가 유통기한 임박했다고 싸게 주셨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받아들었다. 그래, 잘했구나. 우리 준이가 벌써 다 컸네. 방 한쪽에는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작은 난로 하나가 방 안을 데우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따뜻함이 감돌았다. 소녀는 신이 나서 빵을 반으로 쪼개더니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이거 할머니 거예요. 저는 우유 마시면 돼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나는 됐다. 너나 먹어.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할머니도 드셔야 해요. 그러고는 작은 손으로 빵을 반으로 쪼개 입에 가져갔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아이는 자신보다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강준이는 참 착한 아이야. 소녀는 입안 가득 빵을 우물거리며 씩 웃었다. 할머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줄 거예요. 그럼 할머니도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소년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다. 그래, 준이 꿈이 참 크구나. 소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진짜예요. 할머니한테 맨날 따뜻한 밥 해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강만식이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다. 어르신, 여기 이제 내 거야. 할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만식은 천천히 문서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빚을 못 갚았잖아.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난 이 집을 사들였지.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나는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어요. 강만식은 피식 웃었다. 그거야 내가 알 바 아니고. 이제 여긴 내 땅이니까 빨리 짐 싸서 나가셔. 소년이 울면서 달려들었다. 거짓말이야. 여긴 우리 집이에요. 강만식은 비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툭 쳤다. 야, 꼬맹아.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힘없는 놈들은 이렇게 쫓겨나는 거라고. 할머니는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 제발 우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여기가 우리 마지막 남은 곳이에요.
그러나 강만식은 차갑게 말했다. 늙은 것들이야 어디서든 굶어 죽겠지만 내 눈앞에서 보긴 싫어. 그리고는 철거반을 불러들였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소녀는 길거리로 내몰렸다. 남은 돈도 거의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겨울바람이 그녀의 마른 어깨를 때렸다. 소녀는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를 따라다녔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다. 소년이 다급하게 할머니를 흔들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요? 할머니는 겨우 눈을 뜨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괜찮아.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다. 소녀는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외쳤다.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소녀는 며칠 동안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이미 싸늘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깊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나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힘을 가질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되찾을 거야.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어린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하지만 소년에게 계절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할머니가 떠난 후 그는 거리로 내몰렸다. 손바닥만 한 비닐봉지 하나, 낡은 옷 한 벌. 그것이 전부였다. 길거리의 하루는 잔인했다.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지면 가게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소리쳤다. 꺼져. 꼬질꼬질한 게 냄새 풍기지 말고 사라지라고.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잠이 들면 술 취한 노숙자가 발길질을 했다. 애새끼가 여기가 내 방석인 줄 아냐?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먼지처럼, 벽에 붙은 그림자처럼. 소녀는 이를 악물었다.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폐지를 주었다. 양손 가득 종이를 모아 리어카 아저씨에게 넘기면 겨우 몇백 원을 줄 수 있었다. 공사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면 인부들이 투덜대며 말했다. 야, 꼬맹아. 심부름이라도 해볼래?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뭐든 할게요.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퍼 나르고 삽질을 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다. 그러나 그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공사장 막노동으로 번 돈으로 빵 한 개를 사서 먹으며 그는 생각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거야. 소년이 13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중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주변 인부들이 술렁였다. 조 회장님이 직접 오셨네. 이야, 저 사람이 진짜 부동산 업계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소녀는 귀를 기울였다. 조 회장님? 조태수. 그는 부동산 재개발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이었다. 소녀는 긴장한 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강만식? 그는 조태수에게 허리를 숙이며 아부하듯 말했다. 아이고, 회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제 골프 모임에서 이사님이 소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강만식? 자신과 할머니를 거리로 내몬 그 남자. 그러나 지금 그는 조태수 앞에서 한낱 하인처럼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그때 소녀는 깨달았다. 강만식 같은 인간도 더 높은 사람한테는
굽신거리는구나. 그때였다. 조태수가 담배를 입에 물며 인부들에게 눈길을 주었다. 소년과 눈이 마주쳤다. 조태수는 가만히 소년을 바라보았다. 너. 소년은 움찔했다. 너 여기서 뭐하냐? 소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일합니다. 조태수가 흥미롭다는 듯 피식 웃었다. 일한다고? 소년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조태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나한테 보여줘봐. 그날 이후 소녀는 조태수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엔 허드렛일부터 시작했다. 문서를 나르고 심부름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그리고 그는 조태수의 모든 대화를 엿들었다. 땅을 사려면 감정평가부터 꼼꼼히 체크해야지. 재개발 사업은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 소녀는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겼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 부동산을 장악해야 한다. 그것이 힘이었다.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었다. 16살이 되었을 때 소녀는 조태수의 신뢰를 얻었다. 어느 날 조태수가 물었다.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소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부동산 재벌이 되고 싶습니다. 조태수는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왜? 소년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조태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그 순간 소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리의 소년이 아니었다. 냉혹한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강준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강만식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준이 조태수의 밑에서 일한 지 10년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소년이 아니었다. 냉정한 숫자와 계약서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다. 부동산 시장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지 그 원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강준은 이제 승자의 편에 서 있었다. 그는 조태수의 가장 유능한 수제자로 인정받았다. 법률, 금융, 재개발 사업의 구조, 심지어 부동산 경매까지 그는 부동산 세계의 모든 것을 배웠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그는 첫 투자를 성공시켰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던 낡은 빌라 2채를 헐값에 사들였다. 그리고 직접 공사 인부들을 모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기존보다 임대료를 2배로 높여도 입주자는 끊이지 않았다. 몇 년 후 그는 빌라를 되팔아 3배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그 이후로도 그는 끊임없이 부동산을 매입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들, 방치된 상가, 노후된 아파트까지. 그는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다. 30이 되기 전 그는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젊은 부동산 투자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강준은 어느 날 강만식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강만식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여전히 서민들을 속여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땅을 사들였다. 돈을 쥔 채 관청과 손을 잡고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가 언론에 비친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러나 강준의 눈에는 그날 그가 할머니와 자신을 길거리로 내몰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날 밤 강준은 조태수를 찾아갔다. 노련한 사업가는 이미 그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었다. 독립할 생각이냐?
조태수는 위스키 잔을 흔들며 물었다. 강주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네.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조태수는 조용히 웃었다. 강만식 때문이냐? 강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태수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너도 내 길을 가야지. 조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키운 제자가 얼마나 독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주는 HJ건설을 창립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였다. 먼저 강만식의 주요 사업장을 조사했다.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는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년 후 강만식은 위기를 맞았다. 그가 소유한 땅들이 하나둘씩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가 계획했던 재개발 프로젝트는 연이어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깨달았다. 그의 모든 계획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만식은 초조했다. 그는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했지만 상대는 철저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만식에게 한 장의 초대장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HJ건설 강준 대표. 강만식은 처음엔 그 이름을 듣고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곧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설마. 그의 손이 떨렸다. 그가 한때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그 아이. 그가 이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강주는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날 한겨울의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황량한 건물 한 채, 쇠락한 간판, 벗겨진 페인트,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공터. 이곳은 한때 강만식의 MK건설 본사였다. 그러나 지금 그곳의 주인은 더 이상 강만식이 아니었다. 부동산 시장을 휘어잡던 그의 전성기는 끝났다. 그가 소유한 건물과 땅은 점점 가치가 떨어졌고 연이은 사업 실패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빚더미에 눌려 더 이상 발버둥칠 힘조차 없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업계에서 사라졌다. 그를 부르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철저히 몰락했다. 그날 강만식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 HJ건설 본사를 찾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수백억을 굴리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불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강준이 앉아 있었다. 고급 수트 차림, 날카로운 눈빛. 수십 년 전 그가 무너뜨린 작은 단칸방에서 울부짖던 소년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 되어 있었다. 강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오랜만이군요, 강만식 씨. 강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다. 설마 너? 강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시겠죠? 3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강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차가운 바람, 철거당하던 작은 집,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던 소년, 그리고 자신이 던졌던 그 잔인한 말들. 늙은 것들이야 죽든 말든 지금 나가. 강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강만식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강준에게 매달렸다.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는 손을 뻗었다. 그러나 강주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하십니까? 강만식은 흐느끼듯 애원했다. 제발,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날 살려줘, 제발. 그러나 강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에게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렸다. 강만식은 절망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렇게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며칠 후 강만식이 한때 철거했던 땅 위. 그곳에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무료 노인 복지센터. 강주는 기자회견장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곳은 이제 힘없는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을 곳입니다. 기자들은 수군거렸다. 강준 회장이 저곳에 복지센터를 세웠다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복지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따뜻했다. 어르신들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한편 그는 조용히 걸어가 한자리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한 할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주름진 얼굴, 따뜻한 미소. 그의 할머니였다. 강주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의 손끝을 스쳤다. 눈을 감자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다. 준아, 나중에 우리도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할머니, 내가 꼭 큰 집 사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할머니는 항상 웃어주셨다. 강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 앞에서 조용히 한번 허리를 숙였다. 마치 오랜 세월을 지나 이제야 진짜로 할머니와 다시 만난 것처럼.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야 끝났다.